3월 23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빼고 오후에 비는 그치긴 합니다. 근데 오후부터 황사가 문제입니다. 네, 잠시 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리겠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마시고 혹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손과 발 깨끗이 씻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어제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짠! 네,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올려주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날씨 알아보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어제부터 경기 인천 지역이 벌써 황사 경보가 발령된 상태라고요? 네, 어제 오후 5시부터 이미 경기 인천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가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실제로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매우 탁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 북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에 보이고 있고요. 현재 나쁜 단계에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후에 북서풍의 영향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봄비는 이 미세먼지와 뒤섞여서 오늘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면서 현재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상권 해안에 최고 4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이 되고요. 수도권과 강원은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25.1도까지 올라서 역대 3월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았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5도나 높아서 아침부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15도, 부산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대로 뒤덮여서 대전 대구 18도, 광주 16도 등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겠습니다. 주 초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곳곳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비여도 미끄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속주행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여의 상류를 지나기까지 50분 정도 필요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탄천 1교를 지난 이후에야 속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동탄 이신도시 쪽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진출로가 기흥나들목에 개통됩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지금 가장 지나기 힘든 구간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가 되겠고요.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분당 나들목 주변에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외곽 쪽으로 향하신다면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 부근에서 9km 구간, 다시 한번 용인 주변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 부근에서 14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중국 최악의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파월 의장 올해 중 금리 인하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8% 넘게 떨어졌습니다. 집 많은 사람의 세금 부담 크게 줄어듭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머니클래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 정밀 분석하고요. 상클라이프 스타워즈 세계관 만달로리안 시즌3부터 어제 갓 개봉한 극장 영화 2편까지 엄선해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황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최악의 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라서 야외 활동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들의 형태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모습도 희미하기만 합니다. 주차된 자동차는 뿌옇게 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최악의 황사가 중국을 덮친 어제, 베이징 시내가 온통 황토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5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매우 나쁨으로 기록하는데 이보다 10배가 넘는 겁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실내에서도 흙냄새가 날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感觉的话，反正地铁里面也是一股那个土的味道，影响不是很大，但是确实就是能感觉到啊。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등급인 심각한 오염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 이어 만주 지역에서도 황사가 발생해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으로 전망됐고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는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커져가는 은행권의 위기 앞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FOMC의 결론은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4.75% to 5%. 이달 초만 해도 물가가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일 거란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은행권의 위기가 커졌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연준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까지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덩달아 오를 거라 봤던 올해 말 예상금리도 작년 전망치인 5에서 5.2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한 번 정도만 더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은행권 위기가 퍼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도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Without price stability, the economy does not work for anyone. 이날 오름세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란 말에 모두 전날보다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와 인플레이션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연준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이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미리 따져보니 비싼 집을 가진 사람,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부자 감세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간 데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푼 효과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는 공시가격의 95%에 대해 매기던 종부세를 60%까지만 매긴 겁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 원대인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8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더 많이 깎입니다. 서울 마포의 11억 원, 강남의 15억 원짜리를 각각 한 채씩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1,500만 원으로 1년 새 7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부분 보유세 하락폭이 20%대이거나 그 밑입니다.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만 따져도 올해 23만 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금년의 세수 상황은 경기 자산 시장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자 정부는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60%로 매기지 않고 8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80%로 매겨도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1조 7천억 원 덜 거칠 걸로 예상되는데 60%를 적용하면 세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헌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어 오후에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조항은 이 대표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당무위 의장이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이른바 셀프구제, 방탄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권리당원들은 당헌 80조에 근거해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비명계 인사를 주요 당직에 배치하는 인적 개편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검찰 청사를 나온 한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다는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용주 캐스터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내일 금요일이에요. 아,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그럼 오늘까지만 힘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내일 출근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대통령과 회장님 보다도인데요.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 정명석이 황제 접견을 해왔다는 이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인데요. 국회죠, 국제가 아니라. 국제라 그랬네. 네. 국회요. 네, 국회입니다. 법무부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정땡땡 접견 횟수인데 오. 정명석이겠죠. 예, 예. 정명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접견을 모두 26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반 접견이 3건, 변호인 접견이 262건입니다. 변호인 접견이 많네요. 네, 보통 영화에서 접견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유리 창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 접견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칸막이가 없고요. 아. 횟수나 시간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 교도관도 접견 내용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황제 접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구속 기간인 151일로 나눴더니 262 나누기 150이라니까 뭐 1.735099337775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1.75회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과거 황제 접견 논란이 일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보다 지금 수치가 나오죠. 훨씬 많아요. 어이구. 상당히 많습니다. 좀 대단한 수치입니다. 예, 참고로 과거 법무부 자료를 보면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평균적인 1인당 변호인 접견은 연평균 6.7이었습니다. 1년 동안 6번 정도 만났는데 이분은 하루에 1.75회 만났던 거죠. 와. 아니 근데 사실은 이 헌법에 보면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있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변호를 한 게 아니라 5개월 갓 되는 시간 동안 262회 접견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변호사 불러다 놓고 교도소 안에서 좀 편하게 누워 있다거나 약간 좀 반성하지 않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정명석 변호사 가운데 일부는 JMS 신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자주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이 JMS 피해자 모임 측은 신도 변호사들이 접견해서 정명석이 답답한 이 수감 생활을 벗어나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낸 박범계 의원실 역시 변호인 접견을 악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웃께서 말한 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하겠지만 눈총이 안 갈 수는 없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 도시락 또 가보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최소 150명인데요. 조금은 심각한 뉴스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의 한 건강검진 센터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네. 피해자가 적어도 150명은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검은 외투에 모자를 쓴 남성, 저 뒤에 있는 남성이죠. 고개를 푹 숙였는데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팔이 붙잡혔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40대 회사원 A씨입니다. 네. 어제 오전 모습이었는데요. A씨는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로 뭘 어디다 설치? 아유 정말 귀를 씻고 싶고 정말 너무 혼나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다행히도 잡혔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이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에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했다고 합니다. 정성이 대단하죠. 드라이버와 전선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덕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수법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 보이죠. 꽤나 치밀했습니다. 이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안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146개나 아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회사의 비대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쉽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책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범죄가 나쁜 게 가장 편해야 될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예. 한번 공포를 이렇게 걷게 그쵸. 되면 다음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섬뜩하죠. 너무 끔찍합니다. 네, 네. 너무 싫어. 제대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도시락 볼까요? 네, 마지막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세 번째 도시락 어떻게 알았지?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마지막 흔적인데요. 네. 이 소식 역시 어제 JTBC 뉴스룸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네. 심지어 퇴근 후 집에서도 일거리를 쌓아놨다고 하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A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집에 남긴 마지막 흔적들입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쌓여 있고 노트북도 보입니다. 박스 안에 종이 뭉치들이 잔뜩 담겨 있는데요. 인증 기준 규정 대비표 이런 서류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책자인데 당시 아산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인터뷰 들어보시죠.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유품 정리를 위해서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문을 딱 열고 봤던 그 광경이 식탁에 병원 업무 서류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지도 못하고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닫지 못한 노트북에 또 먹다 남은 음식도 있고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진들이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네네.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A씨는 병원에서 13년 넘게 일했던 책임 간호사였는데요.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은 보통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새벽 출근 직후에 두통을 호소하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는데요. 하지만 병원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는데 7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네.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꽤나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객관적인 근무 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 시간은 더 많을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법률 대리인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오버타임 그 근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간접적인 요소들도 함께 산재 인정의 요소들로 고려했다는. 병원 측에서는 초과 근무는 없었다고 했지만 유족은 출입 기록과 문서 작성 이력 등을 제출해 과로를 주장했고요. 공단에서는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이게 과로에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수능 기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특별하게 영화 예고편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보시죠. 여기에 꿀과 피를 찾아다니는 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는 영국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인데요. 동화 속 전 세계의 귀요미였던 곰돌이 푸와 돼지 피글렛이 섬뜩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원작 소설이 출간된 지 96년 만에 저작권이 만료돼서 푸가 살인마 캐릭터로 재가공된 건데요. 근데 영화가 오늘 홍콩에서 개봉될 예정이었다가 돌연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실까요? 위니 더 푸, horror film cancelled in Hong Kong. 홍콩에서 공포 영화인 곰돌이 푸가 취소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니 전 세계 다 상영이 된다면서요. 왜 홍콩에서만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왜 홍콩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곰돌이 푸라는 이 별명이 있었는데요. 닮았죠? 네. 근데 막상 이 시 주석이 본인이 이 별명을 매우 싫어해서 중국에서 이게 금기어로 통하기도 맞아요. 합니다. 피겨 할 때 인형도 못 던지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영화가 아까 보니까 엄청난 살인마로 나오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못 들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근데 현지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그동안 푸 관련 컨텐츠를 제안해온 중국 당국이 또 검열을 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워터필드 감독은 모든 극장이 하룻밤 사이에 상영을 취소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저 소식 들으니까 혹시라도 중국이나 홍콩 갈 때 이렇게 곰돌이 푸 이렇게 캐릭터 있는 그런 옷 입고 가고 애들 입히는 애기들.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좀 겁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왜 또 저 영화 유명해지면 또 캐릭터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중국 갔을 때 네네. 조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모처럼 트 형님. 참 제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트 형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트 형이 도망가던 듯한 장면. 쫓기고 있네요? 네,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수갑이 채워지고 막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주황색 재소자 옷 입고 청소하는 모습. 다양하죠. 그리고 또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 형이 잡혀가자 막 소리를 지르는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진들 모두 가짜입니다. 진짜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란 게 진짜예요? 네, 가짜라는 게 진짜예요. 이게 아무래도 체포액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거 네. 진짜 보도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같죠. 네. 그런데 이 AP통신 일단 한번 보도 보실까요? 네네. AI가 만든 트럼프 체포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됐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AI. 네, 현지 여러 외신들이 이런 상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가짜 사진들을 막 퍼날랐고 실제 트 형이 체포된 줄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논란이 커지자 트위터 측은 이 관련 사진이 가짜라는 공지문이 따라붙도록 이 조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더 믿게 된 그런 경위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그 2016년 대선 직전에 그 포르노 배우한테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자기 회사 돈을 합의금으로 준 다음에 장부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가짜 사진이 나오니까 믿기 쉽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하면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두하길 바라고 있다는 이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을 좀 극적으로 꾸미고 싶어서 이런 속마음이랑 일정 부분 좀 들어맞는 사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런 사진을 만들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인 승리로 아르헨티나에 우승을 선물한 축구의 신 누구죠? 리오넬 메시. 메시. 자, 이 메시가 축구만 황산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월클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현장 바로 보시죠. 자, 이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밤중인데 이 어찌나 소란스러운지 동네 사람들 잠 다 깼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한 식당 앞인데요. 메시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겁니다. 응원가를 부르면서 메시를 막 다 환호하고 있어요. 식당 앞이라면서요? 네. 저 그냥 밥 어떻게 먹어요? 주차할 것 같은데.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새벽 2시까지 이곳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는 메시. 식장 직원들이 뒷문으로 슬쩍 나가라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메시의 선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싶다라면서 식당 측에 몰래 도망가기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요. 메시가 몇 시까지 먹었다고요? 새벽 2시까지 먹었는데 짜증 날 법도 한데 저렇게 팬들한테 인사를 다 하는 대인배네요. 야, 인성 월클. 네, 인성이 된 사람이에요. 메시는 이렇게 식당 뒷문 대신에 당당히 정문으로 나와서 구름 인파와 함께 인사를 나눴고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기 직전까지 뭐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예, 근데 사실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해도 메시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순간이 평생 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뭐 서울 산다고 BTS 맨날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 그죠?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됐을 듯 합니다. 와, 팬들 진짜 개 탔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너무 부러워요. 메시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는 지난 월드컵 우승 이후에 파리에 있다가 자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귀국한 거라는데요. 또 멋진 모습, 축신다운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아랍에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의 고기의 비행사가 지금 경비행기를 조종을 하고 있는데 착륙할 곳을 정하긴 했나요? 자,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착륙을 어디다 하지? 지금 근데 속도를 늦추면서 접근하는데 지금 착륙 지점에 지금 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거야? 그죠?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저기가 두바이의 명물인 부르즈 알 아랍 호텔인데요. 56층 꼭대기에 헬기장이 있는데 꼭 집어서 저기에 내리겠다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작기도 작은데 그 높은 곳에 있잖아요. 이게 될까 싶은데. 너무 무섭다.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 놀랍게도 212m 높이에서 마치 관역을 맞추듯
차분하게 지금 내려앉았죠? 성공했습니다. 와. 자, 이 도전이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괜히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헬기장 폭이 겨우 27m에 불과했다는데요. 테니스 코트만한 건데 이걸 또 성공을 시키네요. 게다가 단순히 좁고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높다 보니까 강풍이 바람 불죠. 네, 너무 많이 불어서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이번 착륙 도전을 오점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무려 650번이나 연습을 했다 그래요. 야, 대단해.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인간 승리고 중요한 건 역시나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엔 또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였음에도 계속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 얘기. 네. 박명수 씨 명언. 그렇죠.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종사 덕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0.25%포인트 인상, 미국 FOMC 즉시 분석.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또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해서 5%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1.5%포인트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줄지, 제롬 파월은 또 뭐라고 발언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댓글에 믿고 보는 평론가님이라고 네. 이렇게 또 새벽에 발생한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은 또 평론가님 모시고 들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런 변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막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예상대로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일단 어떻게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이렇게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상단이 이제 5자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한 3주 전이었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또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했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뭐 진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비장함, 비범함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 여러분도 아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의 14번째, 15번째 은행들이 뭐 속속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역시 파월 의장도 그렇게 강력한 빅스텝 같은 금리 인상은 할 수 없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우리가 지금 현재 3.5%로 지난번에 이제 동결을 했고요. 네. 4월 초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게 됐는데 또 1.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을 할 거 베이비 스텝 사실 예상된 시장에 예상된 일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또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총평을 좀 하자면요. 네. FOMC 회의 자체는 예상대로였고 오히려 호재성의 분위기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에 보시니까 주가는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가 급락은 오히려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이라기보다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영향이 컸습니다. 보면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합니다. 이러다가 급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자,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어제였었죠. 막 이제 기자들이 은행에 뭐 뱅크런 얘기를 하니까 살짝 언론에 나왔던 것이 포괄적 보험, 블랭킷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현재 미국도 이런 한도가 있어요. 약 3억 정도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은 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보험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무너졌는데 근데 저는 약간 말이 이상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보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만 뱅크런이라든가 어떤 위기의 사태가 오면 그때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예금은 지켜주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위험 있을 때 다 막아주겠다는 말과 네. 포괄적인 예금 보호는 없다. 거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뉘앙스 자체가 모든 예금을 보호해 주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가 보기에 같은 말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서늘근 자넷 옐런 재무장관 때문에 시장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맞습니다. 그 뉴욕 시장은 그 제롬 파월 발언보다는 옐런 장관의 그렇습니다. 발언에 더 반응했다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겠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쨌든 베이비스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거는 그럼 여전히 물가 안정을 좀 더 잡겠다 뭐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기자회견 또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마리의 토끼가 있죠. 네. 특히 이제 금융 안정이냐. 금융 안정은 이제 은행들에 대한 보호, 최근에 미국의 뭐 채권 시장에 대한 위험성인데 이보다는 물가 안정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연준의 신뢰, 연준의 권위 이런 점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 전, 3주 전에 그렇게 물가 잡겠다, 빅스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턱 동결을 해버리면 네. 앞으로 누가 연준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베이비 스텝이라도 뭐 올렸다 또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 그럼요. 만약에 동결했으면 더 큰 문제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다 주목하는 거 제롬 파월의 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은행 위기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또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하나씩 좀 차례로 보면서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다양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위기, 은행 파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뭐 할 말을 했죠. 안전을 위해서 또 은행 건전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 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의장이 할 말이겠죠. 네네. 뭐 준비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다음 멘트가 시장은 더 초점을 했는데 네. 올해 말에 기준금리 인하 이것을 연준 피봇이라고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또 한 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말을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금리는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저렇게 파월은 말했지만 뭐 연말 혹은 내년에는 100% 금리 인하야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함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파월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일단 강조는 한 상황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초반에 배운 거 점도표라는 거 저희가 배우면서 시작해서 제가 좀 자신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 점도표를 이번에 3월에 공개를 또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 그걸 보면 5%랑 5.25% 사이에 점이 많이 찍힌 거를 제가 아까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돼 있네요. 이제 이게 점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네네. 만약에 점도표가 없었으면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말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파월 의장이 세게 말해요. 그런데도 점도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 이 두 개가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점도표를 더 많이 시장에서 믿게 되는데 자 보실까요? 이제 12월의 점은 19개, 원래 19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3월의 점은 18개인데 지금 연준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지금 점 찍는 사람이 18명으로 이제 줄어서 점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제 오타난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5에서 5.25에 10명이 똑같이 점을 찍고 물론 편차는 좀 나고 있죠. 더 위에 찍은 사람이 있고 뭐 이날 한 사람이 하나 더 위로 간 이런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이 5%니까 올려봤자 한 번 정도다라고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더 중요한 파월의 말보다 중요한 성명서 문구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 온고잉 금리 인상이란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춰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 점도표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아야 점 10개 찍힌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예. 그러나 시장은 저것도 못할 거야 쪽도 훨씬 더 많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게 그럼 우리 주가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한미 금리 차이도 이렇게 커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결정 나오고 뭐 성명서 보고 점도표 보면서 달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져 가지고요. 10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달러 자체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와 원화와 달러와의 관계를 맞는 원달러 환율과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 달러의 힘이 빠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뭐 조금 들썩일 수는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중요한 것이 주가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은행 파산이라는 이 돌발적인 악재만 걷어들인다면 그동안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는 거의 이번에 3월 FOMC회에서 보면 힘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오늘 좀 주가는 출렁일 수 있지만 또 미국에서 이어지는 저 은행 파산에 대해서 또 말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잠든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이 경제 큰 흐름 믿고 보는 정철진 경제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다양한 영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인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사, 미세먼지, 외출 자제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보시면서 보실 거 좀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 주 어떤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네, 정말 전 세계적인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All right, kid. Hang on. You ready for an adventure? 아니 보면 그 스타워즈 시리즈 나오는 요다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저희가 다들 이제 베이비 요다라고 부르는 저 캐릭터의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만달로리안 새로운 시리즈가 도착을 했어요. 네. 이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디즈니 플러스 최초의 오리지널 시리즈고요. 다시 말하면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이제 드라마로 주인공을 데리고 와서 만든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즌 1 시작하고 2021년에 시즌 2 그리고 지금 이번 돌아왔는데 전 세계 무려 121개 부분 영화제에서도 후보에 오를 만큼 뭐 스토리, 비주얼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에요. 트로피도 59개를 거머쥐면서 정말 전설 이름값을 했습니다. 우와, 작품성이 엄청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까 보신 저 베이비 요다가 누구지? 요 질문이 이제 시즌에 계속 이어지면서 그 진실을 파악해가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정재 씨 뭐 참여 소식은 뭔가요?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는 요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죠. 스타워즈 세계관 시리즈의 이 에콜라이트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스타워즈 안에서 이정재 배우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스타워즈 만달로니안 3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만달로리안 시리즈는요, 스타워즈 시리즈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을 다시 이제 가지고 온 캐릭터인데요. 네. 공화국이 이제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공화국이 들어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인 닌 자린과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그로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즌 3 같은 경우는 매주 한 편씩 공개되고 있으니까 이게 차곡차곡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차곡차곡보다 한 번에 보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차곡차곡 기대감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 좋습니다. 자, 이게 사실 엄청난 팬층이 있는 세계관이고 또 스타워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 영화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이 또 연출에 참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한 시리즈의 유명한 감독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정의삭 감독 같은 경우는 만달로리안 3의 세 번째 에피소드의 연출을 맡았고요. 이 에피소드는 이제 그 사라진 제국의 과학자였던 한 박사가 반대편에 그 헤드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인삭 감독님의 연출 참여가 굉장히 큰 이슈긴 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유명한 감독들도 많이 또 이 시리즈에 참여했어요. 네. 그중에 좀 이름 알만한 감독님 찾아봤더니 배우이기도 하고요. 이 브라이드 달라스 하워드 감독도 이번 시리즈에 또 참여를 했고요. 네. 블랙팬서의 촬영 감독이었던 레이첼 모리슨이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 굉장히 좋아하신 작품인데 이 작품에 피터 렌지 감독도 에피소드 연출 참여했고요. 정인삭 감독이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 합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냥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언젠간 나도 더 큰 우주로 나가고 싶어라는 꿈을 꾸게 만들었던 작품이 스타워즈인데 내가 지금 그 작품에 연출을 하고 있다니 이거 자체가 참 영화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자신의 처지가 별 볼 일 없다고 느꼈던 한 소년이 우주로 나가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이야기.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판타지 시리즈인 거죠. 정인삭 감독이 그 미나리에서도 그 시골 배경이잖아요. 네. 그 시골에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야, 그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모두 너무나 작은 미물이지만 아름다운 존재 미물이라는 거. 아, 네. 네. 스타워즈 잘 맞는 세계관 하나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요. 네.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는 뭐 할리우드 작품에 한국 배우가 출연했다 뭐 큰 뉴스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국내 배우가 출연한 미국 영화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If you see this girl, do not look in her eyes. I know it sounds weird. Just don't do it. 와. 전종서 맞습니다. 배우네요. 네, 오. 전종서 배우의 첫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이에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개봉하기 전에 2021년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에 노미네이트됐다. 그러니까 경쟁 부분에 진출했다라는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요. 3월 22일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네. 전종서 배우는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연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갇혀있던 공간에서 10년 만에 탈출하게 된 모나리자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힘을 또 이렇게 각성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야, 전종서 씨 역할이 좀 강렬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아요. 네.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눈을 바라보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종서 씨가 어릴 적에 그 캐나다에 살아가지고 영어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헐리우드 배우가 헐리우드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가 진출한 게 뭐 이제는 좀 많이 소식이 접해졌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는 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 한국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정말 엄지척하는 작품들 많고요. 한국 영화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 배우 내 영화에 캐스팅해야겠다 데려가는 감독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배우들 할리우드로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제가 포스터 몇 장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네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5편이네요. 네, 4편 주라기 공원,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터미널, 인디아나 존스 E.T. 네.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인데 이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죠. 다 대박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답입니다. 네네. 또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렇죠. 작품이죠. 네네네. 예, 정말 할리우드의 신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파벨만스라는 작품이에요.
파벨만스? 네.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영화인가요? 신기하죠? 파벨만스 영화를 보면 천천히 알게 되실 텐데요. 파벨만이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저 소년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처음 영화를 보는 그 순간 영화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꿈꾼 한 소년의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소년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인정받고 자신의 영화를 찍어가게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아주 아름다운 화면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정말 연출력을 만끽하실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까 대작들을 다 성공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다가 이제 자전적인 영화까지 만들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대요. 내 얘기가 재미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서양의 역사와 함께 한 거장이 살아가는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고 오히려 주변에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같이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자칫하면 이 자전적인 이야기가 마치 무슨 위인전처럼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 한 소년의 성장담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 그때의 희망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일상의 이야기로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 수 있구나. 네.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이구나. 그 점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막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초창기의 모습, 이렇게 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장면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카메라 들고 있는 저런 청년의 모습이 감동적일 것 같은데 영화 감독을 꿈꾸는 분들, 영화 배우를 꿈꾸는 분들도 이런 거 보시면은 영화 꿈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쥬라기 공원이나 E.T., 인디아나 존스 이런 스티븐 스필버그 네. 감독의 작품들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 파벨만스는 어떻게 보면 E.T.의 후속편이다. 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티의 감독을 여기까지 자,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작품 3편, 한 편은 OTT, 2편은 어제 갓 개봉한 극장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중국 북동부에서 발생한 황사로 인해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매우 탁한 가운데 경기 북부와 인천은 매우 나쁜 단계가 예상이 되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후에 북서풍의 영향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봄비는 이 미세먼지와 뒤섞여서 오늘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면서 현재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상권 해안에 최고 4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구름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대구 15도, 부산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22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어서요. 주 초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고요.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까 영화 소개하면서 제가 E.T.가 언급돼가지고 하은 앵커도 E.T. 닮았다고 하니까 하은 앵커 저한테 뭐라 했죠? 베이비 요다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다와 E.T.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얘기를 해야죠, 할 거는. 자, 어제 중국을 덮친 황사를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어제 베이징시에서 대기질을 측정해봤더니 가장 높은 오염도가 500인데 이게 어제 500을 찍었다고요. 완전 채운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람 같은 변수가 있어서 이 농도가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와, 이 황사에 섞인 미세먼지가 우리 피부에도 닿고 호흡기로 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눈에도 들어가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식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맞아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저희도 애가 있으니까 예, 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입니다. 외출 자제하기, 부득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 쓰기, 뭐 이런 노력도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사 조심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상암동 클래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왜 우냐고